EPS 코리아와 함께하는 오태진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CEF 과정입니다. Certainly, easily, funny. 자, 확실하게, 쉽게, 재미있게 암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게 하는 기적의 암기법과 내용 이해와 배경 설명은 물론이죠. 자, 61페이지입니다. 자, 60페이지 연중 임명 피해 시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무갑기을이죠. 연중 임명 피해를 발생하던 시기에 무갑기을까지 우리 공부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중종 때 백운동 서원이 조광조의 개혁 실패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 배경 공부하였고, 그 다음 명종이 어머니인 문정후가 돌아가시자마자 명종이 보여줬던 행보는 전혀 다른 그 정반대의 이 살인들, 특히 경상도 살인들을 아끼려는 시도를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과정에서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이라 사액하는 또 이황의 주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명종 임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군사, 외교, 경제,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6세기를 보니까 우리가 15세기와는 좀 잘못 다르죠. 15세기 100년 동안은 뭔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리빌딩하며 부국 강병을 하는 시기였다 볼 수 있다면 16세기에는 뭔가 이렇게 꺾이는 분위기예요. 5세기까지 고구려가 슈퍼파워였지만 6세기에 고려가 꺾이듯이 15세기에 조선이 나름 강해졌지만 16세기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첫 번째는 훈구파의 부정부패와 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살인파가 이에 대한 대안이나 훈구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안이 사실은 훈구파의 비리 문제나 부패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도덕과 의리 같은 걸 좀 더 요즘으로 치면 공정, 윤리, 정의, 이제 이런 어떤 추상적인 뭔가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가치관이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추상적인 저스티스, 이퀄리티 평등, 공정 이런 걸 내세우게 되면 어떤 실리보다는 명분에 좀 더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생기면서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의 존재 이유는 어떤 그 부국 강력한 나라 또 부자 나라 이게 되는 게 나라의 존재 이유인데, 그 나라를 어떤 하나의 유기체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등, 공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등, 윤리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등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라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실리적인 부분의 현실의 개혁적인 측면보다는 이상적인 부분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생기는 결과거든요. 그게 16세기 특징이다. 그래서 살인의 훈구파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살인이 지향하는 조선의 모습은 부국강병 잘 살고 강력한 국방력보다는 공정, 윤리, 정의, 평등,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개념에 추종하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져 갔던 얘기인 겁니다. 실질적인 개혁이 아닌. 그래서 16세기에 우리 국방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죠. 훈구파들도 문제고 살인파들도 문제였던 거죠. 훈구파는 부국강병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는데 급급했고, 살인들은 그들을 비판하면서 도덕문제에 집중하면서 공정이니 윤리니라는 데 집중하니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국가의 존립 이유를 상실하게 됐던 거예요. 국가의 목표를 상실하게 했던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여진족과 일본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때는 여진과 일본을 각각 격파했죠. 자, 세종대왕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아줌마, 다시마, 삼계탕 좀 팍팍 넣어주세요. 스시마, 정벌, 삼포, 개항, 개해, 약조. 여진은 뭡니까? 최윤덕, 김종서의 사군, 육진. 완벽히 제압했어요. 세종대왕 때. 그때 맥락이 뭐예요? 과학기술 발전, 실질적인 농업 생산력 증대 등 아닙니까? 군사력, 군사기술 강화. 그래서 신기전, 시간 측정, 천문, 과학 엄청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16세기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덕이냐 아니냐, 공정하냐 아니냐, 부정부패 아니냐 이런 거에 추정하다 보니까 나라가 썩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누구다? 세종대왕이 제압한 데 성공했던 여진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못 막기 시작합니다. 다시 고려 말기 상황이 재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군사외교 보면은 중종 때
삼포외란, 우리가 삼포개항이라고 배웠는데 삼포외란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세종대왕 때는 일본이 사정사정 하면서 삼포 좀 열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오케이 삼포 개항했는데 이제는 그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5,000명이. 그래서 이 삼포회란을 못 막아내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이 전쟁 터진 거에 대한 어떤 대비기구 하나를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뭔 사건 터지면 무슨 옛날 개그 콘서트에 나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기구는 잘 만들어. 옷 같은 거 잘 입고 나오고, 파란색, 무슨 민방위복 이런 거, 노란색 옷 입고 나와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자하는 영화도 많지 않아요? 싱크홀 막 해가지고, 사람들 거기 앞에 정부 관계자들 많이 왔지만, 카메라,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그래서 삼포회란을 못 막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게 비변사예요. 그래서 비변사가 드디어 중종 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비대위잖아요. 맨날 비상이야, 우리는. 비대위 같은 게 비변사인데, 이때 임시기구였죠? 근데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니까, 일본인들 계속 쳐들어오니까, 한번 공격해보니까 재밌거든. 또 조선 못 맞거든. 그러니까 중종 다음 명종 또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을묘외변이에요. 을묘년외변은 1555년입니다. 그래서 을묘외변이 일어나서 전라도 관찰사가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 세조 때 만들었던 지역단위 방어체제가 뭐라 했죠? 진관체제라고 했잖아요. 그 진관체제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진관체제가 효과가 없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병일치체제가 무너져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군대 안 가는 그런 상황, 군대 기피. 여러분들 군대 가고 싶으세요? 지금? 안 가고 싶으시죠? 그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뭐 하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그런 거예요. 불신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놀고 싶으세요? 물론 놀고 싶죠. 적당히 해야죠. 근데 이때가 우리나라가 망하던 시대예요. 을묘외변이라고 해서 전라도 관찰사가 전사할 정도의 큰 타격을 당해서 이 이후에 비변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삼포회란으로 임시기구가 됐고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군사력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부국 강병이 되기 위해서는 강병이 위해서는 부국이 돼야 되는데 부국이 안 된 이유는 나라가 도둑놈이 많아서예요. 그게 누구예요? 훈구파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제에서 세금제도 가운데 공납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현물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현물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물이 뭐예요? 현물. 구하기 어려운 레어템이 많잖아요. 그럼 레어템을 무조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레어템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근데 농민들이 이거를 부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납을 내야 하는데 현물을 내야 되는데 그 현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 현물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그것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박납의 폐단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그 현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겠죠. 한마디로 그 물건을 꼭꼭 쥐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훈구파와 상인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경유착이에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유착을 해서 그 물건을 꼭꼭 갖고 있고 그 물건을 그 사람들만 판매하는 독점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이 현물을 구해서 내야 되는데 현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률은 높아진 거죠. 이게 바로 박납의 폐단입니다. 박납의 폐단이니까 당연히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또 토지를 점점 잃어가거든요. 부동산 문제예요, 이것도. 세금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군대 안 가고 싶어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조선시대입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농민 반란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하층민 봉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이른바 명화적의 난입니다. 명화적은 밝을 명, 불화, 도적할 때 적이거든요. 밤에 불 들고 뛰어댕기는 화적대들을 말해요. 그 명화적이 크게 준동하던 때가 1번 중종, 2번 연산군, 3번 인종, 4번 명종 가운데 언제입니까? 명화적이 준동하던 시대가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명종 때의 명화족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임꺽정입니다.
조선시대에 3대 도적대가 있어요. 3대 도적하면 바로 임꺽정, 두 번째가 홍길동, 세 번째가 장길산이거든요. 모두 드라마, 영화 제작됐죠. 조선시대의 3대 도적입니다. 모두 실존 인물들입니다. 진짜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임꺽정의 난입니다. 그래서 임꺽정은 명종 때 명화적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황해도에서 봉기했어요. 원래는 어디 고향이냐면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백정 출신이에요. 그 도사랍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아버지 이름이 임돌이고 그 아들이 걱정을 많이 끼쳤다고 해서 아들을 걱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 걱정을 많이 끼치네. 그래서 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 걱정이라고 불렀던 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주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이 관군의 토벌대를 오히려 격파하면서 이 당시 그 3년간이나 황해도에서 구월산을 근거지로 살아갔어요. 이걸 보고 우려하기는커녕 박수를 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것은 그 나라가 망해간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토지제도 우리가 세조 때의 직전법,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 앞에서 공부했죠. 근데 관수관급제를 통해서 사실상 수조권이 소멸되어 갔다. 그래서 결국 유명무실해진 직전법이 명종 때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해서 16세기 전반 연중 임명 시기에 있던 중요한 4대 사화와 세금제도의 물러남과 일본 군대의 공격, 점점 임진왜란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방귀 끼면 똥 산다고 삼포회란, 그 다음 을묘해변, 그 다음 임진왜란으로 이어집니다. 3, 을, 임, 이 순서가 되겠죠. 삼포회란, 을묘해변, 임진왜란까지요.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살인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62페이지의 내용은 크게 선조와 선조의 아들 광해군으로 구분하는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조선 중기거든요. 이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권 교체. 드디어 살인들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선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연중 임명선 공부하죠. 그럼 정권이 교체가 되어 조선이 거꾸로 뒤집혀진 시대가 언제인가? 즉 조선이 교체가 된 시대인 언제인가? 조선의 정권 교체가 된 건 어느 왕인가? 만약 이런 문제가 뭐 없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1번 명종, 2번 광해군, 3번 숙종, 4번 선조. 언제입니까? 난센스 퀴즈입니다. 선조입니다. 왜? 조선이 교체가 됐으니까요. 조선이 교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거꾸로 하면 선조가 되죠. 그래서 선조 때 이름답게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훈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살인파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를 살인정치라고 하게 됩니다. 살인정치는 다른 말로 서원에서 배출된 살인들이니까 서원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원정치다. 근데 서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끼리 정파를 결성했다 해서 동당정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당정치가 시작되었다. 제가 이제 그 최고기구는 제가 말 안 하고 중앙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최고기구랑은 상관없이 중앙정치를 이제 뭐라 하냐 살인정치라고 하더라. 근데 이 살인정치는 살인들이 훈구가 아니라 살인들이 둘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 근원은 이미 을사사화 때 영남살인 대윤과 경기살인 소윤 사이에서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살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경상도냐 서울이냐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게 결국은 이 선조 시기에 살인들이 둘로 갈리게 된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일단 분당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동인 서인 분당. 이걸 을해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을해년 당론이라고 해요. 그럼 동서 분당이 일어났죠. 그럼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된 건 왜 그러하냐? 요거는 요즘도 많이 쓰지만 과거사에 대한 청산 문제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들의 후손들이라 그런지 똑같습니다. 제가 했죠. 분노와 원한의 역사라고. 분노와 원한을 갖고 있는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안 됩니다. 이 원한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보면 사실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은 별로 없어요. 주변에 과거에 있던 일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대립하고 싸우는 나라가 주변에 보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사실은 거의. 일본 과거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미래지향적. 중국도요. 거기는 좀 상황이 좀 특별하긴 하지만 과거에 있어서 있었던 잘못된 일을 끄집어서 얘기한다? 걔가 오히려 처벌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있어서의 일을 자꾸 끄집어내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명분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역사 잊으면 안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과거사에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 좋은데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제가 역사만 20년 공부했고 그것도 나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알겠죠. 진짜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글쎄요. 그럼 청산은 해야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 그래요. 동인과 서인이 과거에 있어서 청산 문제로 결국 대립했어요. 동인은 청산하자예요. 청산하자가 어떻게 써야 되지? 청산하자. yes. 이렇게 되나? 청산하자. 서는 결과적으로 no. 그만해. 이게 서인들이에요. 그러면 동인은 청산하자고 서인은 하지 말자. 이 얘기는 과거에 잘못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서인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동인과 서인 가운데 누가 피해자예요? 피해자들이 청산하자고 하겠지. 뭔가 피해자들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동인들이 피해자지. 이해가 돼요? 야 그만해. 저처럼 지금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닌데 가해자들이에요. 나름 피해자가 아닌 거죠. 이게 서인들이에요. 그럼 이게 과거사 청산이 뭘까요? 바로 전 정권. 이게 1575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30년 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년 전 1545년. 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해가? 이게 을해년이라면서요. 그럼 30년은 똑같이 30년이니까 을로 시작하겠지. 무슨 사화? 예, 을사사화.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에선 윤씨들끼리 을싸고 싸운 사화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대윤과 소윤이 싸웠는데 대윤 유님과 소윤이 싸웠을 때 영남 살인들은 대윤파였고 소윤 살인들은 경기 서울이었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여기가 이기고 여기가 졌죠? 그럼 여기가 피해자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인, 서인으로 나눴을 때 동인들은 어느 쪽이에요? 예, 대윤파였어요. 영남살인파들이었다고. 영남살인파. 이게 영남이에요. 그럼 서인들은 누구였겠어요? 소윤들이었던 거예요. 소윤 경기. 그래서 여기는 영남이고 여기는 경기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죠? 지금 몇 년이죠, 우리가? 2020년 정도 되죠? 그럼 30년 전, 1990년, 40년 전, 1980년. 그래서 지금도 5.18, 전두환,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또, 그 전에 있었던 박정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한이 가시지가 않았거든. 계속 원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과거사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그만해, 이제. 더 어디까지 가요? 일제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70년 전. 근데 좀 특이하게 또 6.25 전쟁의 원한은 얘기는 안 해. 6.25 전쟁이 더 큰 원한이거든,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근데 또 그것도 얘기 안 하고. 야, 이게 다 정책적인 거예요. 또 그럼 100년 전에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건 참 정략적인 거예요. 어쨌건 요거예요. 이걸 을해당론이라 한다. 그래서 동서로 나눴다. 두 번째, 동서로 끝났으면 편한데 이게요. 다시 여기로 갈게. 동인들이 둘로 갈렸어요. 뭐와 뭘로 갈렸는 줄 아세요? 네,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동서로 갈린 것뿐만이 아니라 동인들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럼 남인과 북인으로 갈린 이유가 뭔지 알아볼까요? 여기 있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네. 첫 번째, 기역. 기역. 이게 뭐냐면 정열입 모반 사건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기축년 옥사라 그래요. 기축년 영무 사건. 두 번째가 니은. 정열입 모반 사건을 수사하던
요즘 말로 하면 검사거든요. 그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 이걸 둘러싸고 동인들이 강경파, 북인들과 온건파, 남인들로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들이 입장이 이제 둘로 갈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정열입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인데 이 정열입이 원래는 여기 그 서인 쪽 율곡 2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율곡 2가 죽자마자 정열입이 홀라당 당적을 바꿔요. 서인을 탈당하고 동인으로 입당했거든요. 근데 요게 좀 꼴같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 아니 쟤 왜 저래? 왔다 갔다. 요즘도 그렇죠.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입당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철새 정치인이라고 뭐라 한단 말이야. 철새처럼 출석됐어요.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저희 고향으로 내려갔어. 전주로. 거기 가서 대동계라는 사주직을 만들고 군사훈련했어요. 그럼 이건 역모죠. 개인적으로 군대 사병 육성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역모처럼 여겨져가지고 정열입이 도망가다가 자기 아들이랑 자살했어. 그럼 이 역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당적 옮긴 다음에 역적이 됐죠. 그러면은 정열입은 동인 쪽인데 역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인이었던 정철, 이 사람 서인이거든요. 정철이 정열입과 관련되어 있는 역모 사건을 수사하던 요즘 말로 하면 특검이에요. 특검이 정철이었어요. 그래서 정열입이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 편지 주고받은 거 다 압수수색했거든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로 누구랑 정열입이랑 친하게 지냈냐면 요쪽 인사들이랑 친하게 지낸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북쪽인데 요 북인들이랑 친하게 지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정철이 주로 타격을 가한 게 이 정열입과 연계되어 있는 요쪽 인사들을 정철이 주로 타격을 가한 거예요. 근데 요쪽 온건파 남인 쪽은 거의 없었어요. 정열입이랑. 그럼 여기 내비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정철이 우의정까지 됐거든요. 우의정까지. 근데 우의정된 정철이, 서인 정철이 저 선조 임금한테 얘 있죠, 얘. 광해군. 얘 광해군을 세자 안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했다가 너 지금 장난하니? 야, 세자를 내가 정하지 네가 정하냐? 이것 봐라, 이 시건방지 새끼 봐라. 이러면서 좀 오냐오냐 이뻐했더니 이제는 지가 왕인 줄 알아, 이거? 에이, 꺼져,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정철이 꺼졌어요. 강원도 관찰사로. 그래서 정철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우의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강원도 도지사로 저천됐거든요. 그때 이제 이 정철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때 들고 일어나는 게 정철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어. 제가 원한이라 했죠. 우리나라 역사가 원한이라고. 원한을 갖고 있었던 이 북인들이 때는 왔다. 드디어 우리가 복수할 때가 왔다. 우리만 당할 수 있냐? 정철 저 새끼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이 북인 쪽에서 정철을 죽이자라고 주장을 막 한 거예요. 이거 역적입니다. 그랬더니 남인 쪽에서 같은 동인인데 남인 쪽에서 이쪽에서 아니 그랬다고 정철을 죽일 수는 없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정철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없었어요. 남인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정철이 이건 역적은 아니거든. 근데 강경파는 정철 어떻게든 역모로 몰아 죽여버리라 했거든. 그래서 이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철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쪽 계열과 정철을 그렇게 처벌하면 되겠니? 그건 아니지 않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야, 너무 원한에 치우쳐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수하려고 무리하지 마. 무리수야. 너무했어. 너무 나갔다, 야. 이게 남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남북으로 나눠졌는 줄 아세요? 서울에 이 동인들 가운데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산 쪽에 살았어. 남산 쪽에. 남산 쪽에 살았고 요 북인들은요. 저기 북악에 살았어요. 북악. 저쪽 위에. 그래서 북악에 살아서 여기를 산 이름들이에요. 이게. 다 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북악 쪽에 살았고 남산 쪽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남인이라 불렀고 이들을 북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북인들은 강경파고 남인들은 온건파였다. 누구에 대해서? 정철에 대해서. 됐죠? 그럼 이걸 왜 동서라고 불렀느냐면요. 요쪽 계열이 누구냐면은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청산 화자 김효원이에요. 근데 이 김효원이 경복궁 동쪽에 살았어요. 저쪽 안국동 쪽으로. 그래서 동인이라 불렀고 서인 이거 누구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인데 심의겸은 경복궁 서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동인 서인으로 불렸고 요거는 남산에 사는 사람들과 북악산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둘로 갈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동인, 서인 분당된 게 1번 동인들 가운데에서 2명의 정치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 남북 분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 때 분당 정치 살인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체스포 분열하듯이
감수 분열하듯이 분열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동서, 그 다음 남북인 거예요. 외우시기 쉬우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서남북이라 하지 서남, 동북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동서남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순서로 나눠졌다. 이게 바로 붕당정치입니다. 그래서 사건 보면 을해, 당론 이게 뭐예요? 동서분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선 빼놔가지고 서인, 동인 나눠졌죠. 그래서 서인, 남인의 출신이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기성사림이라고 서 있는데 이 기성사림이 누구냐면 바로 이들을 말해요. 기성. 여기서부터 그 피해를 안 입고 쭉 이어져 내려오던 소윤들. 얘네들 기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젊어서는 여기서 소윤이었지만 선조 때는 이제 늙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성사림이라고 한 거예요. 젊어서부터 쭉 정권에 몸담고 있고 정권이 이제 선조로 바뀐 다음에도 이들이 대부분 다 이 재산으로 이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승진 계속하니까. 그래서 기성사림이 됐고 이때 타격을 당했던 대윤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예들이 2세들. 그게 바로 동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김효원 지직 신진사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인물은 나중에 이제 들어간 거지만 이이나 성혼이 입당을 했어요. 원래 이이는 서인이 아니고 중립이었거든요. 무당파였어요. 근데 이이가 서인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성혼이랑 함께. 성혼은 친구예요. 1살 차이. 그 다음에 동인 쪽은 경상도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황 조식이고요. 서경덕은 경상도는 아니지만 잡탕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황, 조식, 서경덕. 그래서 황식덕이에요. 이황, 조식, 서경덕. 이렇게 해서 황식덕. 이게 동인들 쪽입니다. 척신청산이 중요한데 척신청산은 서인들은 소극적이어서 하지 마. 동인들은 적극적이죠. 왜? 피해자니까. 피해자니까 어느 쪽? 대윤파다 이거야. 서인들은 하지 마. 소윤파다 이거야. 피해자가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 지금 과거사에 완전히 과거사의 수렁에 지금 늪에 빠졌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과거의 독재 정권 시대 때랑 권위주의적 정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신궁부, 전두환, 노태우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일제시대까지 지금. 그래서 일제시대와 뭐 친일파 논쟁,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시대 지금 이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정서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일제시대와 군부 독재 시대를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고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제 나이 때 40대 50대. 근데 좀 놀라운 건 40대 50대가 제 나이 때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 때의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분노하고 있죠. 전두환 노태우 때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왜 분노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이. 바로 책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쓰여진 역사책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 역사 선생님들이 쓴 책들이 역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역사의 그 의식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살인들이 쓴 서원에서 살인파가 탄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서원에서 공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럼 살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 훈구팔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보다 구사책, 역사책 1000배는 덜 읽어요. 1000배. 그죠? 제가 50대, 60대, 혹은 40대, 50대, 60대랑 술 마실 기회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피를 토하고 침을 토하면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엄청 얘기해. 지금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죠. 제 전공이 현대사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 했죠. 동서남북. 그래서 의례당론은 동서. 그 다음에 동인들이 기축국사라고 부르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큰 타격을 당하게 됐고 그 이후 타격을 가한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서 정철에게 주로 타격을 받은 북인들이 정철을 죽이자라는 강경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인, 북인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남인들은 대부분 어느 쪽이냐면 퇴계학파, 이황 쪽이고 북인들은 남명학파, 그래서 이제 조식 쪽입니다. 그래서 이황이 남인이고 조식이 북인 계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잘 써놓았죠. 여기까지가 봉당 정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봉당 정치 제가 표 하나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어렵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당의 계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붕당 파트예요. 너무 헷갈려 이런단 말이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방에 정리할게요. 진짜 완전 쉬워. 진짜 이거 짱. 예. 붕당 이전 시기부터 가겠습니다. 붕당 정치 이전. 예. 자, 서울 개통이에요. 서울. 예. 서울 쪽이 이제 중앙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소윤이에요. 소윤 계열이다. 소윤 살인파인 거죠. 그리고 요 소윤 세력들이 뭐가 되냐면은 소윤 세력이 서인이 되어요. 서인이라는 붕당을 만들게 되고요. 서인들은 소극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척신들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왜? 소윤이 없으니까.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척신 정치라고? 척신 정치 시대. 척신이라는 건 외척이 주도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윤들이 척신 정치 청산에 대해서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서인들인데 이게 서울 출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서인들 그러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훈이랑 이희예요. 성훈이랑 이희거든요. 성훈이랑 이희죠. 그래서 서인 그러면 성훈이랑 이희예요. 이 사람 이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소극적이죠.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뭐냐면요, 신권 정치예요. 한마디로 자 15세기에 왕이냐 재상이냐 둘러싸가지고 재상이 주도하는 정치라 했죠. 신권 정치입니다. 재상이 주도하는 정치.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거의 다 나왔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 하나 만들면 지역 기반 척신 정치 시기 때 소윤 세력이었고, 붕당 정치 이후에는 그 붕당 이름이 뭐냐면 당명이 서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도하는 사람, 인물까지. 그 다음에 척신 청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 지향의 목표가 신화가 주도하는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송씨들이거든요. 송시열, 송중길. 그래서 송시열은 이를 계승했다고 해요. 그럼 이들이 얘기하는 건 신권 중심이다 보니까 왕도 뭐다? 사서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왕이나 사대부나 서민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같은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예법의 적용의 대상이 왕과 사대부 서인이 같다. 그러니까 왕도 누구랑 같다? 사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예, 같은 예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왕을 왕으로 안 보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왜 썼을까요? 이렇게 붕당을. 간파하실 수 있으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진짜 쉬워요. 쉬우시죠? 소윤이죠? 서인이죠? 성훈이죠? 소극적이죠? 신권 중심이죠? 송시열이죠? 송중길이죠? 왕도 사대부야. 끝. 괜찮아요? 이게 붕당 정치. 헷갈리는 붕당 정치를 한 방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한 방에. 그러면 선생님, 다른 건 어때? 다른 건 반대지 뭐. 다른 거는 그냥 반대로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이거 반대가 뭐예요? 경상도, 영남. 뭐 없을 것도 없지 뭐. 소윤 아니면 뭐야? 대윤. 붕당 서인 아니면 뭐야? 동인. 소극적이에요, 적극적. 신권 아니면 누구야? 왕권 중심. 송시 아니니까 송씨 아니겠지 뭐. 송씨 아니고 허씨들이 많아요. 허씨들. 윤씨들이랑. 그 다음에 왕과 사대부 같아? 아니야. 왕이야.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나라의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약간 차이 있지만 이게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는 어떻게 끝낸다? 첫째, 선조 때다.
선조 때다. 예, 정권 교체니까 선조 때다. 선조. 조선이 거꾸로 뒤집히다. 정권 교체. 선조부터가 조선 중기 시작. 붕당 정치다. 살인 정치다. 붕당 정치 암기법. 동서남북 순서다. 동인 서인 분당. 그 다음 동인이 남북 분당. 이유가 뭐냐? 척신청산 문제로 동인 서인 분당된 거다. 그럼 남북 분당은 뭐냐? 그 흐름인데 두 명의 정정씨 때문이다. 정열입, 정철, 처벌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온건파, 남인, 강경파, 북인. 남북 가운데 누가 온건하고 누가 강경하냐 헷갈리면 지금의 남북 보면 돼요. 북한이 핵미사일 쏠 거래 이 갓나 새끼들. 강경파죠? 강경파 북한. 우리는 이제 드론도 안 날릴 거야. 대북방송 금지할 거야. 평화를 강조할 거야. 남한이죠? 온건파? 네? 북한이 핵미사일 막 개발해도 우리는 안 할게. 여기 남한이죠? 온건파 남인. 강경파. 고조 핵무기 개발할 거래 이 갓나 새끼들. 이 반동 아새끼. 이게 북한이죠. 강경파 북한, 온건파 남한. 그래서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 이황, 조식. 강경파. 강경파니까 조식. 조심해라, 강경파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시옷.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지역 시옷 어디에요? 서울. 그 다음 혁신정치 할 때 누구예요? 혁신정치 소윤, 시옷. 동당 하면 뭐야? 서인이니까 누구? 성혼과 이니까 이, 그치? 혁신청산의 소극적 시옷. 지향 신권중심 정치. 계승 송시열 송중기 시옷. 예법 적용 왕도 사대부거든. 이걸 왕자래 저기 천하동리에 그래서 똑같거든. 왕이고 뭐 나발이고 똑같아. 다 사대부야. 다 사사야. 시옷. 되게 편하죠. 진짜 편하죠. 이게 바로 분당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조 때 그 분당정치 3개 설명드렸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강의의 파워는 여기서 나옵니다. 뭐 내용 다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제로 집어넣느냐, 강제로 이거를 삽입하느냐, 주입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저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기대되시죠?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터졌는 줄 아세요? 이런 상황 속에 뭐가 터졌는 줄 아세요? 임진왜란입니다. 이미 중종 때 삼포왜란, 명종 때 을묘외변, 그 다음 선조 때죠, 이제? 네,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이미 삼포왜란, 을묘외변 계속 깨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삼포왜란이 1510년, 안 차는 거예요. 을묘외변이 1555년, 임진왜란 1592년이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16세기 시작부터 16세기 끝날 때까지 일본한테 시달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했어요? 조선시대, 16세기. 훈구파 때문이에요. 또 살인파 때문이에요. 훈구파는 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악용해서 지들이 부정부패,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만든 주체다 보니까 마음대로 운영하고 지들 이익을 위해서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두 번째는 살인파의 책임인데, 살인파는 그런 훈구파와 싸우겠다고 훈구파의 부도덕함과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는 데에만 치중해서 실질적으로 나라가 썩어가는 필요한 개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100년 동안에 일본한테 시달렸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비변사라고 하는 이상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잘하는 게 이거라 했죠? 비대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임시기구, 이때는 상설기구, 이때는 그래서 최고기구 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선조 때 최고기구로 비변사 최고기구가 된 배경은 뭐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비변사가 그 이후에 최고기구가 된 거예요. 그 결과 경국대전 체제에 있는 의정부와 육조중심 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써있는 거죠. 의정부와 육조중심의 행정체계는 유명무실해졌어요. 앞으로는 비변사가 모든 걸 다 하게 된다. 원래는 전쟁만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조선 후기에 비빈간택까지도 여기서 정했다. 비빈간택이 뭐예요? 왕비 누구로 정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비변사가 했어요. 그냥 진짜 비변사가 된 거죠. 왕비까지 여기서 정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 여러분들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능검 강사다 보니까 이제 한능검의 이제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드리면 임진왜란에서는 뭘 내냐면요. 전투. 순서를 안 내요. 그냥 임진왜란을 내요. 전투, 그 다음에 지휘관. 이것만 냅니다. 그럼 전투와 지휘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도 마찬가지겠죠. 전투 아니면 지휘관만 해요. 그래서 이 전투 지휘관을 공부할 건데 그러려면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전황을 알 필요가 있고 일본군의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임진왜란 첫 번째 시기입니다. 일본군이 일본군의 목표는 수륙 병진인데 경상도죠, 여기가? 경상도 돌파해서 충청도 돌파해서 경기도까지 장악해서 수도 한성을 빠르게 점령하는 것. 이게 일본군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일본 육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육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에서 우리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4번 정도 있어요. 4번. 그래서 이때 전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죠?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에서의 전투. 또 부산이 그 당시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의 두 번째 전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경상도 상주에서의 전투거든요. 상주 전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충청도 충주에서의 전투거든요. 이게 충주 전투. 그 다음 마지막 한성이 함락되거든요. 그래서 한양 함락.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일본 군대가 4월 13일에 부산포에 이제 상륙하고 난 다음에 한성이 함락된 게 5월 2일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며칠 걸려요? 20일 걸렸죠? 20일.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일본 군대가 오는데 20일 걸렸어요. 당시 걸어서 부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이거든요. 그럼 15일 걸렸는데 걸어서 15일 걸리는데 일본 군대가 서울까지 오는데 20일 걸렸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죠? 하나, 둘, 셋, 넷. 4번 싸웠죠? 하루씩? 그래서 4일만 추가돼가지고 20일 걸린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시험 문제, 한능검은. 우리가 개박살난 전투가 뭐니? 그럼 부산포 전투, 동래성 전투, 상주 전투, 충주 전투 공부하거든요?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임진왜란의 관군의 패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관군의 패전. 거기 관군의 패전 이렇게 보면 부산 군민들이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그럼 여기서 전투는 하나 배웠는데 지휘관을 지금 안 배웠잖아요. 그럼 지휘관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돼. 부산 누굽니까? 정발입니다. 흑의 장군입니다. 흑의 장군. 하얀색 군복 입고 계셨다. 아니 까만색 군복 입고 계셨던 흑의 장군 정발. 그 다음에 동래성 전투 누구냐? 지금도 해운대 가는 길, 광안리 가는 길에 혼자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관복을 입고 이렇게 서 계세요. 부산에. 예.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예, 송상현. 그 다음에 상주 전투 2일인데 2일은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충주 전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냐면 충주 탄금대 전투라고 해서 신립 장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발, 송상현, 신립. 그래서 부동상충 순서인데 요걸 거꾸로 하면 충상동도가 되죠. 충청도, 경상도, 동부. 이렇게. 충청도, 경상도, 동부. 그래서 충상, 동부. 부산, 동래, 상주, 충청, 충주. 그리고 서울까지. 여기까지. 됐죠? 예? 됐죠? 충청도, 충주 전투. 경상도, 상주 전투. 동래성 전투, 동부니까. 그 다음 부산포 전투. 부산, 동래, 상주, 충주 전투. 이게 임진왜란의 개박살난 전투. 그래서 장군 이름 기억하기. 정발, 송상현, 이일, 신립. 이렇게. 하나 끝. 두 번째.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임진왜란 그러면. 두 번째. 수군의 반격. 수군과 의병의 반격이거든요. 의병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제 한 두어 번 나오는데 한 분이 이제 홍의 장군 곽재우예요. 거기 곽재우 4월 22일에 최초의 의병 천강 홍의 장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4월 22일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요 의령에서 있었던 전투거든요. 그래서 상주 직전에 여기에서 이제 곽재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몰라도 돼.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곽재우 장군이 여기 홍의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 정도 의병. 참고로 곽재우는 북인 소속입니다. 북인 조식 제자예요. 그러니까 강경파죠.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파. 이게 조식입니다. 다음 수군의 반격 두 번째 시즌 2
이 장면 1, 그러면 이제 2. 자, 그럼 수군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수군의 반격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 하객진으로 적의 수군 본대를 쳐부쉈어요. 두 번째, 한산도 다음이 진주 대첩. 자, 이 진주는 김시민 장군입니다. 진주 시민이라고 외우세요. 진주 시민. 그래서 진주 김시민이니까 진주 시민. 한산 이순신. 진주 대첩. 그 다음 마지막이 행주 대첩인데요. 행주 대첩은 권율이에요. 이 경기도 일산으로 가는 고양시에 가는 행주 대첩 있죠? 여기가 이제 행주 대첩인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의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평양 탈환 내용이 들어가요. 이 평양 탈환할 때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이 평양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평양 탈환 다음에는 어디를 다시 탈환해야 돼요? 우리 수도 한성을 탈환해야겠죠. 그럼 한성 탈환을 위해서는 어디를 점령해야 되느냐? 서울로 들어오는 도시인 행주산성을 점령하고 여기를 지켜야만 서울을 탈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주대첩 다음이 한성 탈환입니다. 그래서 한진평행 순서입니다.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계십니다.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임진왜란이 한창 진행 중간이 평양이다. 됐죠? 한진평행입니다. 이건 뭐예요? 충상동부, 충청도, 상주, 동래성, 부산포 전투.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한진평행 순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노. 여러분들 그 영화 명량 노량 아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순서는 부산포, 동래, 상주, 충주, 한성, 함락 이게 일부. 장군 이름 외우시기. 정발, 송상현, 이일, 신립장군. 네,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해서 한진평행.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요한 맥락이고 마지막 휴전협상 실패 이후에 명량과 노량해전.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입니다. 그 임진왜란 극복하려고 경제 부분에서 거기 보면 납속책이랑 공명첩 시행했죠. 그래서 이것을 공명첩, 납속책, 납해서 공납제도를 운영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공명첩, 납속책은 이름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공명첩이라 하고 납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 내면 뭐 관직 주는 거, 뭐 신분 상승시켜주는 거 이런 걸 납속책이라 합니다. 그 결과는 양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돈 내면 뭐 공을 세우면 양반 만들어주니까. 겨우겨우 그래서 임진왜란을 극복했는데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엔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되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광해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광해군은요, 우리가 도망가던 도중에 언제 됐냐면 한성 함락을 당할 때 4월 30일에 그 서울을 이제 선조 임금이 자기 세자, 왕자들이랑 피난을 가는데 이 평양 가가지고 이 평양에서 선조가 울었대요. 이렇게 울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끝나니 부랴부랴 세자라도 책봉을 해서 나라를 둘로 나눠야겠다. 정부를 분조를 만들겠노라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평양에서 임시적으로 급박하게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했어요. 여기 보시면 정철이 처벌당한 이유가 뭐예요?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자고 주장했다가 처벌당한 거거든요. 이것도 좀 웃겨. 그러니까 선조가 임진왜란을 당하니까 당황해가지고 평양에서 정철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정철은 잘못한 게 없네. 맞는 거 했으니까 지가 어차피. 그래서 광해군이 세자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세자가 돼서 분조라고 해서 분조가 뭐냐면 조정을 또 다른 조정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조를 이끌었다. 그래서 분조 이끌면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맹활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상도 의병들에 대해 군량미를 전달한다던가 뭐 응원해준다던가 뭐 관직 임명장 준다던가 이러면서 일본군 점령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자 신분, 세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뭐 정보 전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했다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그때 의병들을 만나서 교우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중에 광해군이 세자 시절에 그 의병들과 이렇게 임진왜란 때 이렇게 전우회가 쌓여요. 근데 대부분 이 의병들이 누구냐면 조식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조식의 제자들이니까 누구겠어요? 붕당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병 투쟁을 하던 조식 제자들과 임진왜란 중에 전우회가 쌓여가지고 광해군이 왕이 되거든요. 1608년에. 그래서 광해군 정권 때 그래서 바로 북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 그다음 뭐예요? 북이에요. 그래서 요 사실 내용을 보면 동서남 그다음 북인 거죠. 그래서 정권 순서가 사실은 동서남 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북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배경은 임진왜란 때 전우회 때문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였냐면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임진왜란이 끝난 상황이지만 임진왜란 동안에 명나라, 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박터지게 싸우면서 그만 여진족을 놓치고 말아요. 여진족이 전쟁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세 나라가 박터지게 싸웠어. 죽을 듯 살동. 근데 여진족은 안 싸웠죠. 그럼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진족이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갑자기 여진족의 추장이었던 건주위의 지도자 누르하치라는 인간이 갑자기 명나라에 대하여 자기 조상님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명나라가 이른바 7대 한이 있다. 또 여기도 원한이 있죠. 원한. 역사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원한의 역사죠. 복수예요. 분노, 당한 거 갚아주겠다. 이게 역사예요. 원한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7대 한을 내세우면서 명나라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대외관계에 보면 광해군 정권 시기 때 후금 건국 배경은 뭐예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만주족, 즉 여신족이 이제 만주족이라 이름 바꾸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해요. 그리고 명나라에 선전포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아 니들 도와줬으니까 조선 니들 우리나라를 도와줘야지 이제 그러니까 너 파병해? 그랬대요. 광해군은 명나라의 파병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임진왜란 때는 걔네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우리가 이때 쌩까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파병했어요. 그래서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1만 3천 명의 조선 정예병력을 파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로군으로 사로병진작전을 펼쳤는데 명나라가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을 사방에서 동서남북으로 포위에 들어간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약 18만 대군으로 만주족의 군대를 처부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 이 사로병진작전에서 우리는 남로군에 소수돼 있었거든요. 심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로 할게요. 여기가 심양인데 심양을 공격하러 이렇게 사로병진작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로병진작전이니까 우리 조선 군대는 명나라군의 남로군에 소속돼 있어서 심양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 심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심양에는 만주족이 8기라고 하는 군대를 운영했어요. 8기군은 색깔, 황, 적, 백, 금 이래가지고 4개의 군 색깔을 운영하면서 기병을 운영해가지고 사로병진작전을 격파했는데 어떻게 격파했냐면 각계격파했어요. 기병을 운영해서 각계격파했어요. 그래서 각계격파 당하면서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요한 사르후라는 전투가 있거든요. 1619년 1619년 사르후라는 지역에서 만주족의 8기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 조선군 13,000명 가운데 10,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당했고 그래서 결국 강홍립 총사령관이 항복했어요. 이게 바로 사로우 전투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동원소로 삼아 약 1만 3천 명의 원병을 심화 지역 앞에 있는 사로우에 파견했으나 사로우 전투에서 패배하여 항복했다. 그 당시 그림은 항복하는 강홍립 이하 조선군 병사들의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다. 이게 강홍립입니다. 그래서 강홍립이 명나라를 도와서 후금을 격파하러 갔으나 사르후라는 지역에서 크게 격파를 당하고 말았다. 10,000명이나 죽었다. 이게 바로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국교 재개를 요청해 왔어요. 기후약조라고 하는데 이걸 체결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지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겠습니까? 지금 정서상 재개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광해군은 했습니다. 광해군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습니다. 이게 기후약조예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건 조건이 있어요. 뭐 선능을 파헤쳐서 성종 임금의 시신을 도굴해 간 새끼 잡아와. 그 새끼 목 쳐야 돼. 뭐 이런 거. 하여튼 일본이 뭐 아무나 보냈어요. 벙어리가 왔대. 걔가 뭐 혀가 없으니까 진범이 아니겠지. 근데 그냥 명분상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뭔가 조건을 얘기하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것입니다. 이게 보여요, 지금. 광해군이. 명나라만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나름 후궁군대에 파병을 했지만 강홍립한테 밀지 주면서 야, 싸우다가 안 되면 항복해. 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임진왜란의 원한이 있지만 일본과 기후약조라는 체제를 통해서 다시 일본과 국교를 수교한 거.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수교한 게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걸 중립외교라고 해요. 이런 걸 실리외교라고 하죠.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폐해진 경복궁 다 불타가지고 경복궁 불타니까 궁궐도 새로 만들고 또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도 다 불타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다시 만들고 실록 사고도 다시 만들고 또 새로운 세금제도도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 전후복구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궁, 경희궁에서 거쳐 하기도 했고요. 여기가 경운궁의 덕수궁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타버린 사고제를 재건하면 5대 사고제. 그 다음 경기도에서 새로운 세금제도인 공납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겠다고 만든 대동법. 그래서 앞에 공납, 물론 이건 다릅니다만 공명첩과 납속책을 시행한 건 선조이지만 그 공납제도 다음이 뭐예요? 공납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겠다고 대동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전쟁 이후에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를 하나 편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불타버린 수도의 궁궐, 사고 이런 걸 다시 재건하였죠. 그게 바로 경운궁, 경희궁 등을 만들었고 그리고 5대 사고제, 대동법, 동의보감이죠. 그래서 광해군의 전후복구 사업은 5대 사고제, 대동법, 동의보감. 그래서 5, 대, 동. 요 세 개가 광해군의 전후복구 사업 중에 하나이고 하나가 또 방금 얘기한 경운궁과 경희궁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건국 다시 만든 사람이 광해군이다. 그게 덕수궁이죠,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만든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광해군이었다는 겁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임목왕후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새로 중전을 맞았고 여기에서 어린 아들 영창대군이라는 아들을 새로 낳아요. 그럼 이 사람이 중전이고 광해군은 누구였냐면 공빈이라는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정실 부인이고 요거는 후궁이었어요. 그럼 누가 적통해요? 정실 부인이 임목왕후 중전마마가 낳은 아들 영창대군이 대군인 거죠. 광해군은 그냥 광해군이죠. 왜냐하면 공빈이 낳은 아들이. 그러면 누가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영창대군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결국은 광해군이 세자고 그래서 세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광해군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 중심으로 모이겠어요?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광해군을 내쫓으려고 하겠지. 이게 지금 되게 불길하고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광해군이 광해군을 폐위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걸 칠서의 옥이라는데 그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을 확대해가지고 영창대군이 광해군 대신에 왕이 되려고 했다는 등 해서 자기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영창대군이 불에 타 죽었어요. 감금된 상황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끔찍하게. 어린아이가. 형이 죽인 것 같죠? 그리고 친어머니 임목왕후를 덕수궁, 아까 자기가 만든 이 경운궁 있잖아요. 이 경운궁 안에 가면 목조 건물로 만든 서거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2층에 감금시켜요. 구속시켜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두려워했어요. 뭔가 두려워해서 영창대군이 적통이고 자기는 후궁이 낳은 아들이니까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광해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되게 훌륭한 임금이다. 영화 광해를 보면 이병헌 나오는 그 광해 있죠. 거기 보면은
영화 감독이 광해 그 영화 시작할 끄트머리인가 거기에 막 자기가 광해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막 영화 감독이. 나는 영화 감독이 왜 그런 글을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고 평가나 판단은 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영화 감독이 광해가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훌륭한 임금이었으며 애민 정치했던 왕이었다. 뭐 왕 중에 왕이었다.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영화 감독이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걸 왜 본 사람들한테 주입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광해군은 무당을 되게 의지하고요. 풍수지리에 현혹되고요. 그래서 막 궁궐도 여러 군데 바꾸고요. 풍수지리 이거 되게 그리고 막 형제 다 죽이고요. 자기 친형 죽였고요. 자기 이복 동생 영창대군 죽였고요. 뭐 계모긴 하지만 임모광무 폐위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폐륜이죠. 그죠? 근데 무슨 거기다가 뭐 새로운 시대를 뭐 열 수 있는 무슨 평등한 시대 뭐 대동법 시대 이러는데 광해군은 대동법 시대 반대했어요. 근데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원익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무슨 그 영화 내 마지막에 그거를 뭐 훌륭한 왕이다 이런 게 뭐라 해.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전 쓴 사람. 그 사람 거열형으로 죽였어요. 사지 찢어서 죽였어. 소 4마리가 이끄는 형벌이에요. 이게 사지를 묶어가지고 소 4마리를 동사남북으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찢어 죽인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그건 홍길동전 같은 거 쓰고 호민혁명 주장했다고. 근데 광해군이 저는 그게 봐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가 광해군 때입니다. 그래서 선조와 광해군 때를 구분하는 문제 보면 선조 때는 마무리가 됐고 광해군 때에는 의병투쟁을 지역해서 무신념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인들과 정권을 같이 하였고 대신 이제 명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본인이 후궁 아들이어서 정실왕비였던 임모광후가 그 세자 아니라 대군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는 폐모살제를 야기했고 또 대외관계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를 조금 좀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펼치고 후금이나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걸 가지고 되게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광해군이 일제 식민지 시대가 끝난 다음 10년 뒤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정책을 만약 펼쳤다면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일본이랑 국교에 수교해야 된다고 난리 났겠지. 그죠? 근데 이때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에 이렇게 되면 이거 친일파아니냐 뭐 토착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광해군은 이러한 정책을 펼친 건 실리적인 외교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후금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 물론 사루 전투에 참전을 했지만 사루 전투 항복했다는 거. 강홍립이 항복을 밀치를 했다는 거. 이게 광해군의 특징이고 마지막 경제는 납속채 공명첩 선조 공납제도죠. 공명첩 납속채. 이거를 다음 뒤이어가지고 대동법을 운영한다던가. 그래서 5대 사고제 대동법 허준에 의한 동의보감 편찬 같은 거. 그죠? 그 몽골이랑 싸울 때도 최후가 향약 구국방을 편찬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당하면서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한 거.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약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기까지 광해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중기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광해군을 그냥 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폐륜, 폐모살제, 또 명을 배반하고 후금에 붙으라고 했던 내용들 같은 거, 또 풍수지리, 그다음 뭐 점성술, 무당 이런 거에 신봉하는 광해군을 그냥 둬야겠느냐?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름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내쫓는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반정하면 인조. 반정 이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쳐맞았거든요. 그래서 호란 인조, 북벌 효종, 예송 현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호란 인조, 북벌 효종, 예송 현종 요 흐름 3콤보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능검 저와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있고 빛이 보입니다. 반드시 아주 손쉽고 빠르게 한능검 자격을 따드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